수조 단위 이상의 투자를 할 것인가를 확인해 보기 위한 게 탐사 시추거든요. 그러니까 탐사 시추를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성공할 때까지 합니다. 결과 좀 아쉽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해외에서 산유국이 새로 된 나라들 혹은 심해 시추를 성공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시추를 도전했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총 3번의 시추를 지금까지 했었고 그 외에 5번의 시추가 더 계획되어 있다고 하면 총 8번인데 이 8번은 글로벌 트렌드나 어떤 평균에 비춰봤을 때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적절한 편이라고 보시나요? 굉장히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역마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8번이 절대적으로 많은 겁니다, 적은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숫자이고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국내 자원 개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어떤 자원 개발을 할 때 또는 그런 탐사 시추 같은 것을 할 때 자국의 돈을 충분히 써서 시추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돈이 특히 가이아나 사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가이아나가 원래 자본,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이 많은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해외 자본의 힘을 빌려서 계속 시추, 가능성이 있으면 성공할 때까지 합니다. 이게 왜냐면 그 나라에 갖고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한번 탐사 시추가 끝난 다음에 실제로 개발 단계에 들어가면 훨씬 투자 금액이 커져요. 조 단위 이상의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1조가 아니라 수조입니다. 수조 단위 이상의 투자를 할 것인가를 확인해 보기 위한 게 탐사 시추거든요. 그러니까 탐사 시추를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자원이 있다면. 그 있는 확률이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20% 정도의 확률은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우리는 지금 정부는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도 해외 그런 나라들도 성공할 때까지 보통은 시추를 하고 대부분 이제 수회 안에 결론을 내죠. 우리도 지금 5번 다 할지 말지는 여러 가지 앞으로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 정도 시추 5번 정도 시추를 하고 나면 결과 좀 아쉽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5번 시출했을 때 더 합시다 아니다는 분명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는 축적이 되는 거죠. 그것도 초반부터 논란이 컸던 게 광개토 프로젝트가 있는 이 동해 대륙붕에 대해서 호주 기업 우드사이드가 철수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드사이드가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철수를 했다. 혹은 아예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손을 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왕설래가 갈리면서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둘 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드사이드의 판단도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근거 안에서는 맞았던 판단이고요. 석유공사가 지금 시추를 하자 우리가 개발 가능성을 알아보자라는 판단도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보통 우드사이드 정도 되는 글로벌 기업들은 탐사 자산 전체 탐사 개발 생산 자산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걸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요. 한국의 동해 심해 가스전 심해 지금 유전 같은 경우에 우드사이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옵션 중에 하나였던 거죠. 뭐 제가 우드사이드 CEO라도 판단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엑선모빌, 쉐보론 같은 메이저 기업들이라도 모든 사업에 다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드사이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탐사 자산들을 봤을 것이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골라서 조금 더 매력적인 또는 조금 더 우호적인 조건, 사실 동해라는 것이 동해 가스전이 있긴 했지만 동해 심해 개발은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프론티어 광구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정말 안 나올 수도 있는 리스크가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 우드사이드 입장에서는 그렇게 리스크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게 더 적합하다라고 당연히 판단 내릴 수 있고요. 그렇게 판단 내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석유공사가 투자를 또는 탐사 시추를 해봐야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당연히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반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다른 투자할 만한 자산들을 무엇이 있는가, 적절한 자산이 있는가, 그것 한 가지고요. 제가 오늘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드사이드가 동해 심해 시추 사업에 들어왔을 때 그들 입장에서, 우드사이드 입장에서는 해외 자원 개발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여러 차례 해왔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배타적인 아예 권리를 인정해 주기도 하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광구에 대한 또는 땅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국가나 국영 석유 회사가 가지고 있고 개발한 석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만 넘겨주는 경우가
경우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국영 석유 회사나 정부가 가져가는 비중 부분이 있고 개발하러 들어온 해외의 업체가 가져가는 비중, 우리가 그걸 가버먼트 테이크, 컨트랙터 테이크라고 부르는데요. 정부가 가져가는 비중이 60%에서 70%입니다. 높네요. 그거를 석유로 가져가든 아니면 고율의 로열티 내지는 소득세를 따로 매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법인세 말고 인컴택스를 따로 매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60-70% 또는 국영 석유 회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해외 자원 개발 기업이 30-40%로 사업을 하는데 그게 이제 수익이 뭐 20% 이렇게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해 심해시추가 성공하게 되면 그 개발을 사실 석유공사 안 해도 돼요. 그거 해외에 있는 기업들한테 팔아가지고 조금 들어오세요 해도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버먼트 테이크, 정부가 가져가는 몫이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드사이드랑 우리나라는 의사결정 기준이 같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되면 한국 정부는 그 소득이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 둘 다 맞다라는 게 전략적인 판단, 이게 뭐 이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런 광부라면 조금 더 두 주체들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금 리스크가 있는, 위험성이 있는 광부에 대해서는 그 리스크를 조금 더 우리는 충분히 감내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우드사이드는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둘 다 맞는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바라볼 때 이제 국내 자원인지 해외 자원인지 따라서 완전히 이제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는 네, 얘기겠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결국엔 돈이잖아요. 좀 이제 포괄적이고 좀 한데 그 심해 유전 경제성에 대해서 물음표를 나타내는 분들이 많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탐사 사업 자체는 경제성을 논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아마 제가 뭐 글로도 썼고 여러 전문가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탐사 사업은 아직 경제성을 이야기하기 이른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장량도 얼마인지 모르고 전체적인 규모도 실제 시출해봐야 알 수 있고 그래서 경제성을 논하기 이르다라는 걸 일단 하나를 말씀드리고요. 심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경제성 떨어져서 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심해보다 좀 얕은 바다가 개발하기는 더 좋고요. 육상유전이면 바랄 게 없고요. 그래서 사실 중동 산유국들이 그렇게 많은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미국도 셰일가스로 성공한 이유가 일단 셰일가스가 바다에 있으면 그렇게 생산을 못할 텐데 육상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요. 근데 심해라고 경제성이 그럼 무조건 떨어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 안에 땅속 안에 얼마만큼의 양이 묻혀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묻혀 있는 양이 충분히 몇 번의 시추를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많으면 심해라고 해도 충분한 경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탐사 시추를 해보겠다는 것이 그걸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탐사 시추 한번 해봤는데 이걸 충분히 생산 또는 웰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진행할 만큼 충분한 양이 그리고 충분한 생산성이 보장되느냐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전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규모가 1000이라고 하면 비용이 예를 들어 심해 시추가 2배 더 든다라고 하더라도 20 드는 거하고 40 드는 거의 차이는 나중에 개발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네.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결국은 얼마나 묻혀 있느냐 그리고 그 묻혀 있는 양 중에 우리가 시추를 통해서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비용 차이가 당연히 있고 비싼 건 맞지만 그게 정말 그만한 양이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고래 프로젝트가 국민한테 발표된 게 6월 달이었죠. 그리고 오는 12월 시추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잠잠하지만 또 시추가 시작되면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는 심해 탐사에 성공했거나 혹은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그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인데요. 처음부터 국민들이 이렇게 돈을 써도 된다라고 흔쾌히 동의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또 어떻습니까? 그거는 나라를 좀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가 재정을 많이 투입해서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도 나라들도 있고요. 민간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자원 개발 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야나 유전 얘기하지만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민간, 특히 해외 회사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요. 국가가 돈을 많이 투자해야지만 국민들이 돈을 쓰는 거에 반대를 하지. 사실 민간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실패는 민간이 오롯이 그 책임을 또는 부담을 안게 되는 거니까 이런 의견이 따로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국가가 투자한 나라들 중에서라고 생각해 보면 뭐 이스라엘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일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대표적으로 옛날에 이제 석유공단 JNOC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석유공사 부채 규모 많은 것처럼
소규모단 실패해서 일본이 그때 어떤 선택을 내리냐면 좀 안 좋은 자산들에 대해서 떠안고 그냥 문을 닫고 좋은 자산들은 이제 민간 회사나 아니면 프로젝트 베이스로 넘겼습니다. 사실 민간 회사라고 하지만 인펙스라고 일본에 좀 큰 자원개발 기업이 있는데 최대 주주가 어차피 경산성 경제산업성이라서요. 그러니까 민간이지만 사실 정부가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 다만 의사결정할 때 정부가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하라는 거죠. 그때 그런 식의 이제 작업들을 하면서 조금액이란 조직도 그때 탄생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원개발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일종의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정치권에서 그걸 문제 삼지는 않으니까요. 그때 제가 뭐 일본 출장 가서 일본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고 하면 그 당시 JNOC 이 청산할 때 총리가 책임지고 내가 책임질게 하고 아예 문 닫고 새로운 체계를 우리 다시 한번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해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거고, 그 결과가 다시 실패로 나타났으면 또 어떤 얘기들이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원개발률 40%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자원개발률 50%로 늘리겠다. 그다음에 40년까지는 60%로 확장하겠다고 일본은 계획을 수정한 상황입니다. 제가 일본 가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자원개발률 늘리면 화석연료 많이 갖고 오는 건데 탄소 중립 안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탄소 중립은 당연히 가는 거고 탄소 중립 추진하면서 자원개발을 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죠? 라고 저한테 반문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전략 자산 그리고 안보에 관련된 자원에 대한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점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을 미래를 위해서 갖고 있다가 이제 그거를 뭐 쓴다든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2050년, 60년이 되면 예를 들어 뭐 재생에너지 그래도 많이 보급이 되고 청정수소도 들어와 있고 에너지 시스템 자체가 바뀌게 되면 그때는 안 쓰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얘기하는 게 자원개발률 60%라고 절대적인 양이 계속 늘어나는 거는 아니에요. 천연가스 소비량도 그렇고 석유 소비량도 그렇고 언젠가는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겁니다. 그 내려오는 순간도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양, 자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양을 유지하려는 노력, 그게 자원개발률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최소한 유지는 하면서 우리가 그런 전략을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일단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것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논쟁이 됐더라도 이 분야에 일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어찌 보면 반가웠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난 MB 정부 때 이제